예, 8월이 시작됐고요. 2차 전지가 오름세이긴 하지만 조금 쉬는 듯하면서 코스피가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8월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요. 8월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오냐, 예,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는데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의미를 들어보죠. 일단 7월에 나타났던 2차 전지에 관한 그 쏠림, 네, 이게 이제 8월에 좀 해소되느냐, 그리고 시장은 다른 섹터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런 큰 그림이 일단 궁금합니다. 네. 어제 금요일하고 어제 정도까지는 2차 전지가 다시 지금 반등이 나왔죠. 실제 지난주에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빠진 종목들도 꽤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기술적인 리바운드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될 수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이틀 정도 리바운딩이 사실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LNF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장비 발주가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양극재 소재보다는 장비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네, 보이는 상황이고요. 장비 얘기가 이제 꽤 나오더라고요. 네, 예. 본격화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는 것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반기 장비 발주의 75%가 LG에너지솔루션 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부 모건스털리 쪽에서는 지금 포스코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포스코 홀딩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얼마죠? 지금 64만 7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홀딩스 계속 지금 팔고 있으니까. 네, 목표가를 이제 44만 원으로 모건스탠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 일부 이제 증권사 해외 쪽에서 60만 원 탑픽 이야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60만 원 넘어가니까 60만 원 타겟했던 증권사 쪽에서 그때 거래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조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개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일부 잡힐 때에는 주가 급등에 따른 쇼커버 물량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물량이 좀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CFD 계좌 관련된 쪽에 레버리지를 쓸 수 못한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에코프로 그룹 중심으로만 좀 개인 투자가 집중이 됐다면 최근에는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심지어 LS 그룹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국면에서 분산되고 있고 또 CFD 계좌가 좀 묶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미수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근에 지난 3월 정도인가요? 미수 거래가 2천억이 좀 안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수 거래 금액이 6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달 만에 한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미수 거래는 3일 만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수거래가 그렇게 많이 급증하면서 아마 2차 전지 양극재 쪽으로 많이 좀 개인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래가 안 되거나 잘 못 오르거나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곡점이 많이 생기고 변동성이 큰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도 개연성도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의 집중도가 이제 분산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썼던 모습들이 미수거래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짧은 단기의 어떤 쇼부를 보는 그런 쪽에 자금들이 좀 쓸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좀 조심을 하시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나 최근에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정유나 화학 쪽, 철강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쪽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좀 별개를 하고요. 어제 동국제강이었나요?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움직인다는 것은 중국 쪽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올라가는 거죠. 조선주도 거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올라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법 관련된 부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변압기, 전력기계, 건설기계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업종별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결국은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많이 쉬었던 네이버를 필두로 한 인터넷 관련주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시장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추가적인 업사이클이 충분히 나온다. 왜냐하면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 기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쪽의 EPS가
좀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하반기에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내년까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바닥권에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인터넷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이끌고 가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까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우상향으로 좀 더 한 스텝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솔림 에너지가 좀 확산되면서 같이 밀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는 분위기인 거죠. 몇 개 섹터만 변동성이 있는 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AI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더 강한 모습으로 이런 쪽의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신규로 살려는 분보다 이제 아직까지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시각은 어떠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으로 본다면 최근 3일 동안 급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늘림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만 네. 네이버 관련된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커머스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의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관련된 고정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다소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좀 아니라는 점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 부분의 매출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 조정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개선세가 들어온다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뭐 클로퍼 하이브 뭐 X라든지 새롭게 지금 AI 관련된 8월달 중순 이후에 아마 그게 공식 발표가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뭐 한컴 오피스라든지 다른 쪽에 B2B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매칭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뭐 가치 투자라든지 어떤 투자 관련된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구조를 시스템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한컴 오피스 관련된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AI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죠. 더군다나 뭐 로봇 관련주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솔트룩스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와 또 GPT 관련된 부분에서 뭐 대항마 쪽으로 뭐 개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솔트룩스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AI 로봇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이버가 포함된 여러 개 부분에서는 기존의 AI 관련주로 이야기됐던 뭐 알체라, 뭐 마음 AI 이런 쪽도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쪽은 테마성일 수 있겠지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부분들을 좀 8월달에 던져준다면 아마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엔터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쉬면서 다른 쪽이 이제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얘기했는데 엔터주는 낙폭이 커요. 지금 보면 하이브, JYP가 5%고 YG가 뭐 9%까지 밀리는데 뭔가 좀 물량이 좀 큰 물량이 무슨 엔터주에 혹시 뭐 좀 기대감 많은데 혹시 뭐 악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좀 밸런스 조절을 하는 걸로 보는지 엔터 시각은 어떠세요? 네, 뭐 엔터주가 뭐 특별하게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 관련된 재계약건은 이제 예. 명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8, 9월 정도에 이제 4인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그 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멤버 중에 한 분들이 이야기를 개인 SNS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완전체 활동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YG와 이제 완전체로 하느냐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냥 완전체 활동만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달려져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JYP라든지 실적단이 상당히 좋았고 하이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상반기에 앨범 관련된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좋아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하이브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슬라이스하게 조금은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상반기에 역대급 앨범 판매량이 이제 콘서트로 넘어가는데 역시 콘서트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앨범 판매보다는 콘서트 활동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기획 3사보다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합산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17% 정도 빠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숫자적으로 봐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은 보여줬다. 숫자적으로. 근데 이제 하반기의 변수는 그겁니다. A2K라든지 그다음에 알리오넥스와 같은 북미 현지 관련된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성장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섹터가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많이 올랐던 섹터를 좀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유독 그 엔터주 낙폭이 좀 커서요.
주주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여쭤봤고요. 또 우리 준비한 얘기를 좀 열심히 가야죠. 변동성은 어쨌든 남아있는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디리스킹 섹터를 주목하자. 말씀하신 건 주목하자는 거겠죠. 디리스킹 섹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해당 섹터가 어떤 게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우리가 미국은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 전략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의 전략 디리스킹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안 쳐다볼래. 니네들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우리는 별도로 니네하고는 전혀 뭐 우리 무시하겠다는 거고, 디리스킹은 결국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가 디리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의존도를 좀 점점점 낮추자는 전략이 이제 디리스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핵심 광물 공급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디리스킹 차원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내 청정 에너지 관련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엇보다도 디리스킹에서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라 해가지고 IIJA라는 법이 있죠. Infrastructure Investment Jobs Act라고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잘 아는 IRA 법안이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법이 있습니다. Chips and Science A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계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 철도, 상수도, 전력망 등 사회적 생산 기반의 향후 10년 동안 총 1.2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000조 이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돈이 터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상업용 부동산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지금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무슨 건설 쪽에 투자를 하느냐 묻는 분이 많겠는데요. 이게 비거주용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조 달러입니다.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 관련된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이미 승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도로라든지 교통, 상하수도, 그다음에 에너지 등의 인프라 관련 예산 연장을 승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6,500억 달러를 책정을 했고요. 교통 쪽에서는 2,840억 달러, 상하수도 55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에 650억 달러, 에너지 전력에 730억 달러, 환경에 210억 달러, 수자원에 83억 달러, 기타 재난 대비 460억 달러 이런 것들이 인프라 재건에 총 5,500억 달러 신규로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부분은 결국은 노후화된 송정선,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가동 40년 이상의 변압기가 지금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9,200개의 발전소가 있지만 발전소비가 노후화돼서 정전이 바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미국의 동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의 어떤 거리에 있는 쪽에 동부 쪽으로 전력을 이송하려면 이게 너무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력망 현대화 필요성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배전 인프라 개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 관련된 기반으로 전국의 고용량 선전선 관련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건설기계까지 같이 이제 3위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상당히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들이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0년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조금 반응을 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밸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단으로 봐서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2분기 중공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8%를 넘겼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률 2분기가 8.7%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고요.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개선되면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면서 9.2%의 OPM을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북미 지역 매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2.3%까지 개선됐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력기기나 이런 쪽은 마이너스 적자였고요. BEP 정도 맞출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전력기기나 변압기는 거의 다 수입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거의 다 자체 전력이 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수입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이클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핫 섹터는 이제 디리스킹,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 변화, 거기에서 전력기기, 건설기계, 변압기. 어제 효성은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은 6% 좀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또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지 물어보려고 시간을 다 써가지고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도 한 섹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의외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작권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웹툰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컨텐츠인데 실질적으로 뭐 이게 저작권 관련해서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해외 기관과 연계해서 이 관련된 불법 유통이라든지 컨텐츠 저작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징벌적 뭐 그런 어떤 과징금에 대한 제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사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웹툰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IP에 대한 소유권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판권 관련된 IP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 콘텐츠 기업들은 두 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DNC 미디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대원 미디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2차 판권을 보유한 인기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원작과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던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세계적인 컨텐츠 기업인 MGA 엔터와 함께 자체 IP인 아머드 사우루스 북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가 이제 어린이용 약간 로봇 공룡과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이게 IP가 굉장히 좋고 관련된 굿즈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극장판도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DNC 미디어의 매출은 작년 대비 10% 대비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나 혼자 레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노프 웹툰, 스피노프 웹소설 그리고 연말 웹소설 기반의 웹툰까지 총 3개의 IP 확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DNC 미디어 그리고 조금 천천히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대원 미디어까지 IP를 네.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